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2.5% 하락, 킹달러 시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잭슨홀 기대 커지는 시장,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5%, S&P 500 지수가 2.14%, 다우존스 지수는 1.91% 밀리면서 3대 지수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2.5% 하락, 킹달러 시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시장에 먹히면서부터입니다. 이번 9월에서는 8월 CPI와 관계없이 연준은 75bp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립금리도 3.5% 정도가 아닌 4%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의 긴축이 현실화되며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불리한 것이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짐은 이미 지난주부터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모든 지표가 상방에서 하방으로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24,000대에서 21,000대로 급락했고 밈주식인 BBBY와 AMC 등이 40% 이상 떡락했습니다. 그 와중에 킹달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환율 효과로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미국 달러가 이렇게 킹달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연가스 14년 만에 최고, 가스주 동반 강세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유로화가 급락했는데요. 왜냐하면 겨울은 다가오고 있는데 러시아는 천연가스 관을 잠그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럽은 최대한 천연가스를 쟁여놓으려고 하고 있고 사재기 중입니다. 아직도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니 유럽의 산업 생산이 줄어들었죠. 알루미늄 등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산업은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이 줄어들면 유럽은 실업이 늘어나고 GDP는 줄어듭니다. 유럽은 이 와중에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기가 최악입니다. 유로화가 달러 대비 떨어지고 있는 이유이고요.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108을 넘어서 109로 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유럽에 비해 미국 경기는 좋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의존하는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요.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고 내수가 탄탄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반도체 지원법, 전기차 지원법 등으로 천문학적인 돈으로 미래성장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니 가능한 일이죠. 현재는 경기 과열에 가까우니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1970년대 전 연준 의장인 아서번스의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이죠.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 3% 가깝게 올라가고 있죠. 3%를 넘어가면 주식시장의 위기가 다시 한번 올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요. 국채로 돈이 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양적 축소와 금리가 오를 확률이 높아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만 강세일까?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0.05%포인트 인하 7개월 만에 내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이 기준금리격인 LPR 금리를 0.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경기 침체 때문인데요. 경기 침체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원인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중국의 내수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중국 내수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수출보다 훨씬 높죠. 그만큼 내수 소비가 중요합니다. 결국 중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낮추자 위안화가 절하되었죠. 위안화 대비 강달러의 요인입니다. 한국 강달러, 강타한 강달러, 원화값 장중 1340원 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달러 대비 원 환율이 1340원을 찍었죠. 이유는 한국이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한국은 3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일으키고 있고요. 당연히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원화 약세의 요인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위안화가 약한 것도 원화 약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제조업에서 엮여 있습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주식도 떨어집니다. 외국인은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환율로 까먹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매도합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9월에 75bp를 올리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더 벌어집니다. 역전한 상태로요. 43억 넘던 서초 아파트가 한 달 만에 집주인들 속탄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서울의 부동산 거래량은 급격히 줄고 있으며 가격이 몇 억씩 빠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죠. 최악의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의 가산금리를 3% 반영했을 때 주택담보금리가 대출금리가 8%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저금리를 예상하고 대출을 받은 영끌 쪽은 날아갑니다. 원화 대비 강달러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킹달러의 시대는 오히려 미국 주식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리밸런싱과 말뚝박기, V자 반등 리밸런싱으로 주식수를 늘려가면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주가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대응은 무조건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다. 애플 전고점 174.55달러입니다. 리밸런싱이고요. 옆에 퍼센트는 현금 비율을 뜻합니다. 어제 애플이 167.57달러를 기록하며 2.3%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전고점인 174.55달러보다 2.5%인 170.19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금 비율은 얼마입니까? 10%입니다. 그러니까 10%를 팔아서 달러 10%를 만들고 애플은 90%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애플이 지속적으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 됩니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165.82까지 떨어지면 종가입니다. 10%를 더 팔아서 현금 비율을 20%로 맞춥니다. 한 번 더 떨어지는 것은 161.46달러까지 떨어지면 10%를 팔아서 30%를 맞추는 것입니다. 반면 바닥 대비 5%, 즉 두 구간이 오르면 팔았던 달러로 애플을 다시 사면 됩니다. 만약에 161.46까지 떨어졌다가 두 구간 170.19까지 올라오면 이때 팔았던 달러로 20% 팔았겠죠. 그럼 팔았던 달러로 다시 애플을 매수하면 됩니다. 리밸런싱은 처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못 팔고 앞으로 더 떨어진다면 기회를 놓쳤다는 이유로 팔지 않을 것이고, 더 떨어지면 리밸런싱을 포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리밸런싱은 처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킹달러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에 투자하면 재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하락할 수 있는 만큼 매뉴얼을 따라야 옳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뉴얼을 따른다면 다시 한번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서브이슈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때. 주식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많이 떨어졌을 때 파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식을 샀는데 50%가 떨어졌습니다. 매일 안 좋은 뉴스만 들리고요. 더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주식을 보는 것도 답답하고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주식을 50% 이상 떨어진 가격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서부터 쭉쭉 오르기 시작합니다. 즉 주식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때는 많이 떨어졌을 때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많이 떨어졌을 때 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떨어지기 전에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리밸런싱이라 합니다. 반대로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방법은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모아놓은 것을 매뉴얼이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과 같이 정해진 틀대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은 주체성이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업무에 유연성이 있고 임기응변에 강합니다. 그러나 서양이나 일본은 전혀 다르게 일처리를 합니다. 원칙대로 매뉴얼대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면 규정과 절차를 지키느라 상황을 올스톱시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현장에서의 돌발 상황도 적극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대응하는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집을 지을 때 설계에 따라 짓습니다. 모든 재료가 재단되어 배달되고 현장에서는 도면에 따라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식의 일처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는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현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건설 현장에서는 정해진 틀에 맞춰 시공하기보다는 현장 소장이 상황에 맞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의 특성인 상황을 지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설계자와 현장 소장, 현장 기사와 노가다 십장 간의 알력이 생깁니다. 설계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험과 소신대로 할 것인지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뉴얼은 나스닥 40년간의 위험을 분석한 데이터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을 원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매뉴얼을 지킨다면 주식을 하면서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때가 50% 이상 크게 떨어졌을 때 불안해서 파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50% 이상 떨어졌을 때 불안합니까? 더 떨어진다면 모든 재산을 잃고 알거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죠.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식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만으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역사상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앞질렀다는 것입니다. 만약 노동만으로 부자가 되려면 죽을 때까지 일하다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즉 쓰지 못할 부를 벌기만 하다가 죽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를 해야 살아생전에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노동을 하면서도 반드시 투자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투자는 먼저 심리적으로 이기는 투자를 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는 투자를 하면 벌기는커녕 벌어놓은 돈도 까먹기 일쑤입니다. 심리적으로 이기는 투자란 무엇입니까? 50%까지 떨어지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떨어질 때 리밸런싱, 말뚝박기 등과 같은 매뉴얼을 따르는 것입니다. 리밸런싱을 먼저 살펴봅시다. 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것을 리밸런싱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고점 대비 2.5%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25% 떨어졌을 때는 내 손에 이미 주식이 없죠. 왜냐하면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니까 25% 떨어졌을 때 100% 다 팔고 이미 없기 때문입니다. 50%까지, 마이너스 50%까지 갈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위험에서 회피할 수 있죠. 말뚝박기는 어떠합니까?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주식을 일정 비율대로 팔고 이후 2.5% 또는 5% 떨어질 때마다 10%씩 사면서 말뚝박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제로금리가 아닌 상황에서 50%까지 떨어지는 것을 가정합니다. 만약 고점 대비 5% 떨어졌을 때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뜬다면 세계 1등 주식은 10%만 남겨놓고 90%를 파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 지점에서 10% 사고 또 마이너스 15% 지점에서 또 10% 사고 이렇게 5% 떨어질 때마다 10% 사면 됩니다. 결국 마이너스 50%인 상황에서는 주식 포지션이 100%가 됩니다. 이렇게 리밸런싱 말뚝박기를 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절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가 되었을 때 불안해서 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망할 이유가 없죠. 일단 리밸런싱과 말뚝박기를 시작하면 오히려 주식 포지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심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습니다. 주식이 고점 대비 5%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뚝박기에 들어갔고 10% 세계 1등 주식 90% 달러인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앞으로 주가가 5% 더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10%를 추가로 사니 말입니다. 이것이 심리적으로 이기는 투자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안정은 어디서 옵니까? 세계 1등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1등은 등수가 바뀔지언정 상장 폐지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세계 1등은 언젠가는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고 우상향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 오르냐가 관건이지 망하거나 50% 이상 떨어져서 영영 자신이 투자한 금액 자체를 못 찾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심리적으로 이겨놓고 하는 투자입니다. 반면에 세계 1등 주식이 아닌 주식은 이런 생각을 못하죠. 50%가 떨어지면 상장 폐지가 불안하고 원금 회복이 소원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50% 떨어졌다 다시 전고점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모두 팔고 현금화 시킵니다. 원금 회복이 목표에서는 결코 부자가 못 됩니다. 이것이 다 심리 싸움입니다. 잡주에 투자하면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니 떨어지면 원금 회복이 목표가 됩니다. 숫탐대실 하지 맙시다. 떨어질 때 안 파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시 오를까봐 안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해도 안 팝니다. 이유는 탐욕 때문인데요. 팔았던 10%가 다시 오르면 그것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을 해보면 결코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2.5% 떨어졌는데 10%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5%, 즉 2.5%씩 두 단계가 올라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해야 합니다. 다시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자산의 10%를 2.5% 떨어졌을 때 팔았습니다. 그런데 2.5%씩 두 번 5%가 올라서 V자 반등이 돼서 다시 10%를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5%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 자산의 10%에서 5%가 손해이니 결국 0.5%가 손해이고요. 수수료를 사고 팔았을 때 계산 두 번을 한다 하더라도 0.025%씩 계산하면 두 번 사고 팔았으니 0.05%가 됩니다. 즉 총자산의 손해 0.5% 플러스 수수료 0.05%는 0.55%가 최종 손해가 됩니다.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즉 3단계 7.5% 이상 떨어지면 절대 손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단계 오르면 V자 반등 리밸런싱으로 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7.5%에 마이너스 7.5%에 팔고 5% 올라서 마이너스 2.5%에 삽니다. 이러면 존버보다 2.5% 싸게 살 수 있으니 주식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려면 무조건 처음 떨어졌을 때 매뉴얼을 지키며 팔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두 단계 이상 떨어졌을 때 심리적으로 팔지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50% 이상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다 결국 바닥에 팔아버리고 손해를 크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2.5% 떨어졌을 때 판 것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해지를 한 것입니다. 더 떨어졌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자는 해지죠. 그리고 V자 반등으로 막상 오르더라도 실제로 큰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 해지입니다. 주식은 그래서 멘탈 싸움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멘탈은 사놓고 떨어져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떨어지면 멘탈은 깨집니다. 다만 떨어졌을 때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매뉴얼을 만든 이유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려고 만든 것입니다. 막상 계산해 보니 손해는 적고 이득은 크지 않습니까? 불안감은 모를 때 불안합니다.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감에서 벗어나면 상황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뉴얼은 종교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의 특징은 그 전에 룰을 깨트리는 새로운 원리가 나오면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과학으로 갑니다. 뉴턴 역학의 한계를 깨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매뉴얼은 종교의 원리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면 기존의 룰을 대체하며 발전합니다. 처음에 룰만을 고집하지 맙시다. 그것은 게으름이고 원리주의입니다. 결론입니다. 조그만 탐욕에 눈이 뒤집혀 존버하면 반토막의 위험한 순간을 만들지 맙시다. 매뉴얼은 극도로 위험한 순간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떨어지는 것을 견디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무식한 것이 없습니다. 떨어질 때 이미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상황을 즐기는 것이 매뉴얼이고 이기는 투자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대비 마이너스 3%가 뜨면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2.55% 하락 킹달러 시대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